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화요일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딥시크에서 관세로 확산되는 리스크. 약간 라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딥시크 저희가 연휴를 잘 보내고 왔더니 딥시크에 한 대 맞고 또 관세에 한 대 맞고 너무나 대응해야 할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뭐 발표될 지표들도 많이 있어서 시장이 너무 흔들리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우리 앵커님이 자꾸 맞는다는 표현을 써서 이번에도 매크로 변수가 네. 좀 있어서 뭐 더 맞으면은 상당히 좀 이 회복세가 뭐 사실 우려감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그쵸.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팔란티오도 그렇고요. 일단 이제 폐장 이후에 뭐 AMD라든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구글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크로적인 변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6일 날 발표되는 ISM 서비스업 이제 이 PMI가 발표가 되는데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월 52에서 12월 달에 54.1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한 이후에 일단 이제 예상치로는 사실상 이제 소폭의 반락 가능성들도 염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7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월간 고용보고서의 실적 발표가 가장 또 우리가 화두가 되는 건데 일단 고용이 작년 12월에 26만 명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1월 고용 같은 경우는 15에서 16만 명으로 일정 부분 둔화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판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고용 둔화가 오히려 금리에 대한 일화를 어느 정도 촉발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이제 우리가 뭐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12%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이던스도 일단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문제는 하드웨어 쪽인 AMD인데 AMD는 엔비디아에서 2위권의 하드웨어 뭐 CPU의 흐름에서 GPU까지도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컨센서스는 이제 예상치를 부합할 것이지만은 가이던스 측면으로 캐펙스가 좀 보수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이어짐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흐름은 긍정적이지만은 하드웨어 쪽 분위기는 조금 더 보수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실적 발표에서 하드웨어 쪽은 좀 보수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급해주신 AMD 오늘 미증시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내용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고 앞서 지금 고용이 잠시 둔화된다면 오히려 금리 관련해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최근에 가장 큰 키워드인 관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보면은 뭐 멕시코, 캐나다는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를 했는데 중국은 바로 10%대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입장을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유럽하고 또 아시아 쪽으로 무역과의 이 선순위를 봤을 때는 국내는 한 8위에서 9위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뭐 잡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2기 때 1기 때와 비교한다면 1기는 법인세 감세를 발표한 이후에 관세 공격을 했다면 지금 트럼프 2기 때는 선관세 이후에 후 감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격차는 한 3석 정도에 그쳤죠. 그리고 100년 이래 최소폭이라고 합니다. 일단 감세가 의회를 통과하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로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처음에 나왔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트럼프 1기 초기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3%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2기 때는 GDP 대비해서 지금 재정 적자가 7%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세 흐름을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재정에 대한 적자 규모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정책을 펼쳐서 이러한 이 재정 적자를 좀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트럼프의 허니문을 만들었던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감세와 규제 완화였다면
최근에 트럼프 2기에 들어서 지금 주가가 다우지수는 오히려 1월 달에 보면 한 5%대의 반등폭을 보였다면 기술주, 테크주들이 사실 위험자산 회피 현상 때문에 하락폭을 보였던 이유도 이런 흐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감세에 대해서는 재정 적자에 대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효율부에서는 은행들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대출을 좀 더 확대돼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는 정책 그리고 비트코인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또 한 번 비축 자산을 좀 흐름을 이어간다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세 정책보다는 지금은 관세 정책을 펼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의 흐름을 완화를 조금 더 시키겠다는 그런 트럼프의 전략적인 전술이 아닌가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오히려 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래에 의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또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이번 하락장, 이번의 변동폭을 통해서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또 바이더 딥에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바이더 딥의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좀 희망을 갖고는 싶습니다. 어쨌든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내놓는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 일기 내각 때와의 비교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점점 우리나라 순서가 다가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순서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니고 조금 남았나요? 네, 좀 남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긴장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먼저 중국을 지금 때렸다면 유럽도 네. 지금 선순위의 과정에 있는데 그렇죠. 유럽과 미국의 관세를 제가 비교해보면 한 3.5% 정도로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트럼프가 학대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동차 관세는 미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세 10%를 때리는데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관세를 자동차 쪽을 비교하자면 2.5%로 차이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유럽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25%가 유럽에서는 미국향 수출이 25%로 최대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럽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에서는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뭐 LIG 넥슨은 실적 서프라이즈 있었지만은 유럽의 나토 이런 관련돼서 국방비에 대한 확대가 사실 국내 기업에게는 일단 이 방산주에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이 스텔란티스라든가 폭스바겐이 뭐 어제장에서도 급락 이후에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은 하락폭에 대해 자동차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이 좀 확대될 수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유럽의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뭐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저가 수입품들이 미국향 수출에서 우회적으로 유럽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우려된다는 목소리들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본다면은 사실 WTO에 미국의 10% 대중 관세 조치를 제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 쪽과 아시아 쪽의 무역 전쟁 이런 흐름에서 가장 빠른 쪽은 일본인데 일본은 빠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 이런 관세 이슈를 사전에 좀 방어하겠다고 했고요. 글로벌 수출 대미 수출 비중도 일본이 한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이 좀 크죠. 그래서 내일 이제 도요타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도 일본 증시에서 충격파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지금 뭐 협상용 카드로 이렇게 관세 조치를 활용해 왔다. 그러니까 그런 전망이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살펴봤고 일본에서는 바로 좀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좀 그럴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협상용 카드로서 이렇게 관세 조치를 활용하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인데 유가에는 또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WTI 이제 이 텍사스 원유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한 71불 정도, 71.5불로 좀 하락을 했는데 멕시코 관세 1개월 유예 소식 때문에 유가가 좀 안정화를 찾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오펙하고 비오펙이죠. 비오펙에는 이제 러시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증산 요청에도 기존 감산 이 정책을 고수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러한 흐름들이 한 4월까지 이제 감사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흐름들인데 이것은 바로 러시아의 비산유국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제 유가 안정이 미국의 물가 금리 안정의 필수적인 요소죠.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유가에 대한 생산을 계속해서 확대돼야 되는 트럼프의 의중도 우리가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캐나다의 이런 관세 정책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캐나다의 수입 중진류만 봤을 때는 25% 관세를 예상했지만은 이 중진류 쪽에서는 10% 관세만 하겠다고 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인데요. 미국에서는 경진류죠. 우리가 휘발유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미국의 정유업체는 전통적으로 중진류 이 가공 설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산 수입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캐나다산 중진류를 10% 정도 관세를 하향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오펙의 이런 4월 달 생산 감소 규모를 전질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미국에서의 이 유가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유가는 70불의 초반에서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유가 전망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고요. 전반적인 시장 전망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디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은 관세 피해주라든지 아니면은 이 기술주들의 낙폭 과대 쪽으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자동차 쪽 뭐 미국에서 수익 관련 종목의 회복 가능성들을 조금 더 높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멕시코에서 주류를 대량으로 이제 수입하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의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한 40%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그 관세를 유예하면서 이러한 악재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회복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맥주와 와인으로 유명한 멕시코의 코로나라든지 코로나 맥주 많이 아실 텐데 미국에서는 모델로라는 맥주의 수입처로도 이 콘셀레이션 브랜드가 유명한데 최근에는 1위 버드라이트를 앞서는 이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아보카도를 수입하는 멕시칸 체인 업체 치플레도 고점 대비해서 한 20% 빠졌고요. 그래서 이런 악재 때문에 빠졌던 피해주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지금 GM이라든가 포드도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죠. 멕시코의 매출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1분기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하락폭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 JP모건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135달러로 대폭으로 하향하는 또 이 레포트들도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이 멀티플 올해 예상 멀티플이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13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그리고 보조금 폐지에서 테슬라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주가에 대한 억누름을 일부 나타낼 수 있는 레포트도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얘기도 좀 짚어주셨고 앞서 오늘 바이 더 딥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저희 빅테크, 사실 빅테크 어닝 시즌에 왜 관세 조치를 냈냐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른 빅테크들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하락폭이 예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진 상황이고 저희가 이 기사에서 봤듯이 서학 개미들의 이 매수 흐름 1월 달에 매수처를 봤더니 빅테크의 하락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계속 계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에서 17억 달러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 종목들을 보면은 ETF 쪽 엔비디아 2배 이제 이 롱 2배죠. MVDL이라는 ETF도 85달러에서 46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았고 반도체 3배짜리 XOXL이라는 ETF, 테슬라 2배 ETF 그러니까 조금 상당히 변동성이 있는 그런 ETF들을 이 서학개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하락 속도가 크면 손실도 굉장히 큰 법이죠. 이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 근데 하락폭이 컸다가 반등은 사실상 굉장히 좀
이 더딜 수 있는 수익권에서 이 레버리지의 투자는 하락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면 반등에 대해서 똑같은 주가가 나왔을 때 반등의 폭이 좀 더 적다는 점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사실 AI의 흐름을 봤을 때는 딥시크에 대한 출현이 발전보다 좀 우리 서구의 이 빅테크 기업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최첨단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의 반도체 AI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은, 사실 반대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효율성, 비용이 싸지면은 그만큼 사용처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수요가 확대된다는 점에 대해서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 기업에게는 오히려 더 성장에 대한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번 하락에서는 이 빅테크 IT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엔비디아라든가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고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하락에 비해서 반등의 속도는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좀 주의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딥시크의 위협을 좀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AI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매수 포인트로도 잡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